대강 저희가 오늘 할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CS234N이라고 스탠포드에서 온라인 오픈 코스로 제공하는 강의가 있어요. 이 내용의 8주차, 총 16주차인데 그 중간 반을 저희가 2시간 안에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이 원래 굉장히 많은데 간결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수 있어서 PDF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용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돌아가 보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강화학습 외에 다른 머신러닝에 대해서 혹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CNN이나 비전 쪽 CNN 배워본 적 있으신가요? 가운데 두 분은 아는 걸로 알고 있고 옆에 어떻게 되세요? 안 해보시나요? 균형은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조금 비교하면서 앞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부 1교시랑 2교시 민주님이랑 제가 나눠서 설명할 거고, 전반부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계 1부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말이 너무 빨라지거나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방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셋이 들어가고 그거에 뭐 라벨을 결정하고 아니면 그런 걸 하게 되는데 방학습은 순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학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월드, 학습을 하려고 하는 대상을 액션을 취하고 그걸 통해서 월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리워드를 받고 이게 계속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순차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 4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우선 첫 번째로는 optimization, 다양한 상황 속에서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generalization, 높은 성능을 어떤 상황이든 적응해서 얻을 수 있기 위해 적절한 일반화를 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2가지는 이제 다른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고 약간 일반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강화학습의 경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셋이 주어지는 데에 반해 강화학습은 그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얘가 정말 월드에 던져져서 월드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째랑 4번째 에스펙트가 나오게 됩니다. 3번째는 delayed consequence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학습이 순차적인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한 결정이 나중에 하는 게 이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래 제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저예요. 그리고 여기가 X입니다. 저기로 가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결정이 이제 왼쪽으로 꺾는 것과 직진하는 거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이거를 많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결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가는 이상한 결정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더 빠른 결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딱 한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고 후에 일어나는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합니다. 4번째로는 explora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게 강화학습이라서 직접 경험을 해야만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exploitation, 지금까지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을 하는 거랑 아예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exploration이에요. 이 2가지를 조절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강화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에이전트가 월드에 취하는 행동인 액션을 월드에 취합니다. 그러면 월드가 그 액션을 받아서 자신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러면 에이전트는 그 월드를 보고 observation과 리워드를 얻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럼 state랑 observation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제가 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일자 복도에 가운데 로봇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로봇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저 회색의 박스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로봇의 observation은 나의 위와 아래에 벽이 있다고는 알 수 있고 이 복도상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state는 로봇이 가운데에 위치한다까지를 포함하는 게 state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observation을 통해서 이 state를 아는 것까지 강화학습 내용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istory라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 타임 스텝까지 액션, observation, 리워드를 모두 모은 걸 말하는데 이 월드의 state는 보통 history의 함수로 나타내집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강화학습은 state랑 observation이 거의 같다고 보고 아니면 한 4스텝 전까지의 observation을 포함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사실 기초 단계에서 그냥 observation과 같다고 보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이제 강화학습에서 들어가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Markov assumption이에요. 이게 앞에 이제 state, action, 그리고 history, 여기서 history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현재 상태 state와 action으로부터 예측한 그 다음 state에 대한 확률과 지금까지 history, 현재 action으로부터 예측한 미래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예 history를 무시해도 되는 경우를 Markov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정보들을 그냥 무시하고 현재 state와 액션만을 기반으로 다음 거를 선택해도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tate가 Markov하다는 상태 이거를 거의 보통 끼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던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용어들이 난무하는데 괜찮으시면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state action을 기반으로 이제 모델, policy, value function을 구하게 됩니다. 모델은 말 그대로 이제 에이전트가 액션을 해주는데 그 액션에 따라서 월드가 어떻게 변화하는 건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또는 트랜지션 모델이 있고 리워드 모델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모델은 현재 한 스테이트랑 액션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가 어떤 스테이트가 될 것인지에 대한 확률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S1이 있고 S2라는 스테이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A1이라는 행동을 하면 S3으로 가고 A2라는 걸 하면 얘로 가거나 다시 S1으로 돌아간다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이나믹 모델은 내가 S1에서 A2라는 액션을 했을 때 S2로 갈 확률이 0.8, 0.2 이렇게 되면 이 다이나믹 모델은 0.8, 0.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이나믹 모델이고 리워드 모델은 지금 있는 상태와 취한 액션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S1에서 A2라는 액션을 선택하게 되면 뭐 리워드 1점을 얻고 100점을 얻고 0점을 얻고 이런 게 리워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policy입니다. 에이전트가 액션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강화학습의 목표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상태에서든지 에이전트가 가장 옵티멀한 액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policy를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을 하기 위해 현재의 내가 이 상태에서 취한 액션이 얼마나 좋은가를 나타내는 게 이 value function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delayed consequence라고 미래의 거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보시면 현재 상태, 그 다음 상태 리워드, 그 다음에 리워드, 그 다음에 리워드 이렇게 쭉 미래의 리워드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보시면 여기 감마라고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가게 돼요. 얘가 현재 가장 이미디어트한 리워드랑 퓨처 리워드 사이의 관계를 중요도를 나타내줍니다. 0이면 여기 뒤가 다 날아가니까 현재의 리워드만 보겠다라는 거고 1인 경우 미래에 오는 리워드랑 현재 오는 리워드랑 같게 보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이제 여기 바탕으로
이제 알고리즘 얘기로 드디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초반에 처음 공부할 때는 모델, policy 이 개념이 너무 헷갈려서 괜찮으시나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RL의 이제 알고리즘은 있는데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옵티멀한 policy를 찾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정말 최적의 액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 policy를 찾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policy evaluation에서 현재 상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상태인지 저 value V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V를 바탕으로 policy를 행동을 조금 이렇게 바꿔봐 라고 하면서 policy를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리즘. 총 크게 3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모델이 있고 모든 정보가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강학습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모델이 있는 경우 저희가 보통 Markov Decision Process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MDP라는 애를 제일 많이 다룹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Markov Assumption, 그 Markov 한 스테이트들이고 리워드를 가지고 있고 액션 이렇게 3개까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말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MDP가 뭐냐면 내가 이 월드에 대한 스테이트를 다 알고 액션도 다 알고 이 모델도 트랜지션 모델, 리워드 모델 뭐 다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MDP가 보통 아래에 있는 SAPR 그리고 마지막에 디스카운트 팩터까지 이렇게 가진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MDP에서 policy를 찾기 위해 그냥 반복적인 iteration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이게 policy입니다. 어떤 파이라는 policy를 그냥 랜덤하게 initialize를 해줍니다.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olicy evaluation을 거치고 이게 control 부분이에요. 컨트롤 부분을 통해 policy improve를 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evaluation 과정에서 V를 구하고 컨트롤해서 그 다음 iteration에 policy를 붙여주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evaluation 안에 있는 식을 보시면 이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그 전 k-1 스텝의 value 펑션을 가지고 트랜지션 모델, 리워드 모델을 사용해서 현재 스텝의 value 펑션을 구한다 라는 거예요. 그냥 예전 걸 사용해서 현재 걸 다시 구해준다. 그럼 이 V를 통해서 이제 policy를 improve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정말 그냥 하나의 존재하는 값이거든요. 현재 스테이트에만 변수가 있는 그런 V인데 사실 policy는 저희가 액션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improve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V를 가지고만은 improve를 시켜주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state action value인 Q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V는 S만 가지고 있는데 Q는 S랑 A 둘 다 가지고 있게 돼요. 식은 이와 같고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이 value V랑 Q를 이제 특정 policy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V는 현재 상태부터 policy를 쭉 따라가면서 계산한 value 펑션이고 Q는 현재 상태에서만 랜덤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policy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액션을 취하는 게 없잖아요. 얘는 현재 상태에서 A1을 할 건지 뭐 A2를 할 건지 A3을 할 건지 A3을 할 건지 뭐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값이 돼요. 그래서 이 Q를 사용해서 아까 있던 improvement의 Q 값을 맨 처음에 구하고 그 다음에 이 Q 값이 max가 되는 액션을 최대로 하는 액션을 선택하는 policy로 improve 시켜주게 됩니다. 또 원래 value iteration 부분을 포함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MDP 이 부분은 그냥 사실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떤 월드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냥 여러 가지 막 해서 수학적으로 가장 옵티멀한 걸 구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간에 박스가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져 있는데 모델 프리한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앞서서 제가 다이나믹 모델이랑 리워드 모델이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그 모델을 사실 저희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너무 커다란 매트릭스가 나와버려서 아예 다룰 수가 없고 컴퓨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들을 무시를 하고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앞에 식들을 보시면 요게 다이나믹 모델이고 요게 리워드 모델이잖아요. 이 식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과연 얘네를 다 어떻게 구하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델이 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한 거를 이렇게 펼쳐놓은 그래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액션 얘를 취했습니다. 그럼 이 스테이트에서의 저희가 밸류 V를 구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아까 보셨던 식인데 이전에 있는 지금까지 계산했던 V를 이용해서 그 다음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컴퓨트하게 됩니다. 이걸 부트스트래핑이라고 불러요. 그냥 말 그대로 예측하는 거예요. 정확한 상태는 모르고 예측만을 해서 하게 됩니다. 죄송해요. 모델이 있으면 정확한 값을 이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정보를 하니까. 근데 이게 모델이 없어지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예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그러면 그냥 모두 겪어보면 됩니다. 그 방법이 몬테카를로예요. 얘가 그 알파고가 기반으로 작동한 알고리즘입니다. 몬테카를로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의 가능한 경로 트래젝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된 걸 하나의 저 노란 경로를 에피소드라고 부르는데 이 에피소드별로 V값을 계산합니다. 또 샘플링해요. 계산해요. 또 샘플링하고 계산하고 정말 말 그대로 다 해보고 그거 중에서 얘가 제일 좋구나 한 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얘의 특징은 이 터미널 스테이트가 존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면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런 아예 끝나버리는 터미널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작동합니다. 얘가 중간 부분에서 멈추지를 못해요. 끝까지 다 가서야만 지금까지 얻은 이 리워드들을 바탕으로 쫙 다 계산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사실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빨리 끝나는 게임이면 상관이 없는데 막 몇백 시간이 걸리는 게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 temporal difference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썼던 예측하는 거랑 여기서 쓰는 저 샘플링을 합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상태가 여기 있을 때 가능한 두 개의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뽑습니다. 샘플링을 해요. 얘만 골라요.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하고 지금까지 얻었던 정보를 기반으로 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들을 모두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세팅들이든 다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얘는 전에 있던 내용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르코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썸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프리한 상황에서 퍼센스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은 몬테카를로랑 템포럴 디퍼런스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이 없는 경우 컨트롤. 아까 모델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Q 값에 이 아그맥스를 뽑아서 퍼센스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얘네가 없잖아요. 얘네들. 이 모델들이 없어요. 그럼 Q를 어떻게 구할까? 그냥 바로 Q를 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Q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Q 값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근데 똑같이 이 방법을 택하게 되면 여기서는 괜찮은 게 저희가 모든 정보를 아니까 빼놓는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저희는 아는 게 사실 모델들을 모르니까 빠뜨리는 더 좋은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네 번째 키 에스펙트라고 했었던 이 익스플로레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 greedy policy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입실론만큼 greedy하게 그 argmax만큼의 q 그 argmax인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probability로 이제 랜덤하게 액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가장 최대 말고도 어떤 최소의 액션을 취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엄청 큰 리워드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들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greedy policy와 아까 policy evaluation에 썼던 몬테칼로랑 temporal difference를 합쳐서 이제 컨트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몬테칼로를 사용해서 컨트롤을 그냥 몬테칼로 컨트롤이라고 부르고요. 보시면 그냥 policy 자체를 이 greedy로 처음에 만들어주고 샘플링을 해줍니다. 에피소드 샘플링을 해주고 이걸 바탕으로 Q 값을 계산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다시 policy improvement 해주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temporal difference는 그 SAR, SA 그냥 썰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방식으로 컨트롤을 해주게 됩니다. 얘는 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 greedy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여기 SARSA 해서 이 쌀쌀한 이름이 나오게 돼요. 사실 Q 값은 여기 들어가는 게 S랑 A 다 들어가야 돼서 여기 미래에 그 다음 스텝에 S와 A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역시 Q 값을 계산해서 그걸 바탕으로 또 policy improvement를 해주게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temporal difference 이용한 컨트롤 방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가 추가가 돼요. 근데 이 A가 현재의 policy를 따라가는 A를 선택하는 방식이 썰사입니다. 근데 현재 policy를 따라가지 않는 액션들도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으니 그냥 모든 액션을 다 해보자 라고 하는 게 Q러닝이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게 됩니다. 썰사는 다음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액션들 중에 하나를 샘플링하고 Q러닝은 모든 액션들을 계산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 Q러닝이 되게 많이 쓰여요. Q러닝과 몬테카를로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제 컨트롤에서 on policy랑 off policy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하는데 on policy는 직접 자기가 evaluate 하는 policy랑 improve 하는 policy가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 샘플링 해주는 데랑 샘플링 해주는 게 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policy 기반인데 대만의 Q러닝은 여기서 액션을 선택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던 policy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예 별개 액션 선택이 아니라 별도의 policy를 학습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Q러닝이 유명한 이유가 이 off policy learning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델 프리 파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너무 빠른가요? 다음 부분은 넘어갈게요. 지금까지는 아니죠. 이제 저희가 V랑 Q를 테이블에 이렇게 저장해서 갖고 있으면 간편해요. 계산하기도 편하고. 근데 만약에 스테이트가 한 100, 1000몇 가지, 10,000몇 가지가 되고 액션도 그만큼의 비례한 숫자가 되면 아까 V랑 Q 값이 사용하는 이 룩업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저게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 V랑 Q를 어떤 approximator를 사용해서 generalize 해주게 돼요. 그래서 아래 여기 보시면 W라는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이 V랑 Q를 approximate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v라는 값을 어떤 w라는 가중치랑 이렇게 리니어 레프레젠테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지도학습을 해보셨으면 여기 내용이 좀 익숙할 텐데 어떤 true value function 저희가 예측값이잖아요. 얘가 예측값인데 true한 어떤 value function과 이 estimate를 오차를 빼준 이 objective function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J를 바탕으로 gradient descent를 사용해서 weight를 업데이트 해주고 그래서 또 weight 업데이트를 해주고 해서 이 오차가 줄어들 때까지 해주게 됩니다. 사실 저 true value function이란 걸 알아낼 수 있는 게 거의 힘들죠. 이 오라클이란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전지전능한 어떤 오라클이 어떤 참값을 가르쳐주는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그게 아닌 경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몬테칼로랑 템포럴 디퍼런스는 이 true value function을 근사치로 얘도 근사치로 사용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몬테칼로는 return GT 얘가 뭐냐면 그 미래 리워드들 다 더한 값이 돼요. 그 GT를 사용해서 근사하고 템포럴 디퍼런스는 이 TD 타겟이라고 하는 저 값을 사용해서 근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리니어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W 하면 기억나는 이제 CNN,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준 게 이제 DQN입니다. 밸류 펑션 어프렉시메이터 자체를 그냥 학습을 시켜보자 라고 하는 게 DQN, 그 유명한 DQN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다뤄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뉴럴 네트워크는 라벨이 필요하죠. 정답이 필요해요. 0, 1, 2, 3 뭐 이렇게 쭈루룩 필요한데 사실 이 광학습은 그런 정답이 없고 그나마 정답과 비슷한 리워드마저 굉장히 드물게 띄엄띄엄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단점들과 그리고 저 지도학습에 들어가는 데이터셋의 경우 각각이 서로와 연결성이 없는 IID 상태여야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얘 그 광학습은 순차적 결정이다 보니까 얘한테 계속 들어오는 샘플 자체가 하나에 의해서 계속 파생되는 그런 IID가 아닌 상태의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DQN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이 리플레이 버퍼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히스토리 같이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 하나씩 그냥 뽑아서 쓰게 됩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인디펜던트해지고 그리고 리워드가 너무 없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DQN에서 이제 웨이트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이 좀 플로우가 좋아야 되는데 딥러닝이 그게 잘 안 돼서 이 q 타겟을 픽스한다고 해서 웨이트를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픽스된 타겟 웨이트 W 마이너스 하나랑 업데이트되는 웨이트 하나 이 2개를 지정을 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QN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제 더블 DQN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2개의 그 네트워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W가 2개였는데 얘는 Q도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액션을 선택하는 Q랑 액션을 선택하는 애랑 액션을 이벨루에이트 하는 애랑 2개를 가지고 쓰게 됩니다. 또 다른 발전은 prioritize replay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replay 버퍼를 저렇게 저장하게 되는데 저 중에서 더 priority를 정해서 거기서 이제 뽑아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듀얼링 DQN이라고 해서 이 Q 값과 V 값이 약간 괴리가 나는 현상이 조금씩 벌어지는데 저기서 벌어진 저 어드밴티지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2개가 약간 경쟁하듯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저 리니어가 2개씩 있어가지고 저기를 통해서 듀얼링 DQN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교시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뒤에 사실 민주님이 진행하신 내용이 상당히 빡세서 앞부분에 특히 이 앞부분 이런 파트들을 잘 모르시면 정말 뒷부분은 정말 그냥 정말 네. 질문 따로 없으실까요? DQN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줄까요? 네. 와서
아까 DQN 설명 되게 잘해주셨는데 여기 리플레이 버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만든 이유가 스택을 쌓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버퍼 모양 보면 얘네 다 튜플이에요. 이 튜플이 자, Q러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리워드 펑션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워드 펑션이랑 한 스테이션 T개만큼 지나갔을 때 리워드 펑션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버퍼가 없었다면 두 번째 스텝 요거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의 스텝만 지났을 때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리워드만 가지고 계속 판단을 했을 텐데 근데 사실 이때 나오는 RT 값은 RT 함수에 이걸 집어넣었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는 분명히 결과값이 달라질 거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라든가 아니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리워드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한 예전에 했던 경험이 맞는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버퍼를 만든 부분이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뒷부분에 진행되는 내용들에서 좀 많이 나오게 될 단어가 부트스트래핑이랑 이런 거 밸류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트스트래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측치 가지고 다음에 예측치를 만들어내겠다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어떤 데이터가 되게 통계적인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데이터가 분산이 높다라고 하는 하이 베리언스인 경우에는 부트스트래핑을 하면 그 베리언스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예측을 할 거면 이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부트스트래핑을 하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베리언스를 낮추겠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의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학습의 데이터가 100이었는데 그 다음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또 300이 되고 이러면은 사실 데이터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찍히게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학습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에 수렴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인 거고 따라서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과정을 사용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은 이 의미적인 개념이 조금 필요해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몬테칼로랑 큐러닝이랑 DQ는 세 가지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스트랩이라는 게 통계학적으로는 중국을 허용해서 표본 추출하는 거랑 동일한 의미잖아요. 중복을 허용한다는 게 결국에는 내가 예전에 했던 밸류 펑션에서 새로운 밸류 펑션을 뽑아내겠다. 이거랑 의미적으로 통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분 쉴게요. 40분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할게요. 아까 선생님께서 기초 부분 되게 잘 받아주셨는데 그거 내용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DQN하고 듀얼 DQN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 이런 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제 RL 방식 중에서 최근에 나온 지 조금 되긴 했는데 이제 지금 앞에 완전 기초적인 알터레이션 이쪽에서 넘어가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하면서 새로 나왔던 그 학습 방식이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폴리시 그라디언트라는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미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아이터레이션을 돌릴 때 이게 비용이 되게 비싸거나 리워드 밀도가 높은 경우니까 만약에 자율주행 같은 걸 한다 할 때 실제로 자동차를 가지고 자율주행 테스트를 돌리기는 비용이 좀 많이 비싸죠. 한 번 실패하면은 몇천 단위가 날아가니까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도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다른 하나의 결과를 찾기 위해서 수만 번에 3번에 뽑아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데이터셋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엑스퍼트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는 전문가인 엑스퍼트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보여주게 해요. 그걸 이제 따라가는 게 이미테이션 러닝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 방식은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ehavioral cloning이라는 방식이 있고, Inverse RL이 있고, 세 번째가 Apprenticeship Learning이 있습니다. Behavioral clon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퍼트의 폴리시를 보고서 그냥 내가 이 모델 자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따라할게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보고 바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Inverse R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인버스잖아요. 역으로 R 값을 추출을 하겠다. 그 보상함수를 내가 추출을 해내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Apprenticeship은 그 인버스 RL에서 연결돼가지고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추출한 이 보상 R을 가지고서 가지고 어떻게 좋은 폴리시를 만들까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내용을 다뤄볼 건데 Behavioral cloning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모델을 강의에서 같이 제시를 해줬어요. 이때 이제 되게 지도학습이랑 유사해요. 그냥 애초에 엑스퍼트를 불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해야 될 거니까 지도학습과 유사한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모델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는 건데 알빈이라는 모델이 있고 데거라는 모델이 있어요. 알빈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앞 시간에 IID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데이터셋이 다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도학습과 같은 조건에서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알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N이랑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 데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퍼트가 매 순간마다 계속 지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알빈 모델은 우리 운전을 배우는 거 예시로 들어볼게요. 알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옆에 동승을 해야 강사가 그리고 코스를 한 10바퀴 도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나보고 네가 해봐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고요. 대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바로 강사가 동승을 하고 있고 지금 좌회전을 하고 지금 10km로 밟고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경우에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모르는 이 엑스퍼트가 해보지 못한 경험이 그 상황에 닥치면 거기부터 모든 게 다 에러가 찍혀요. 따라서 뭐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도학습이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의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버스 RL을 볼 건데요. 인버스 RL 같은 경우에는 엑스퍼트가 가져간 폴리시를 보고서 이제 리워드 펑션을 역으로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엑스퍼트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했고 이 사람의 폴리시가 항상 옵티멀하다고 가정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리워드가 항상 유니크하진 않아요. 이 엑스퍼트의 폴리시는 옵티멀하지만 리워드는 옵티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VFA 내용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보상함수 R을 피처 오메가 피처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오메가는 이제 웨이 값이 될 거고 X라는 스테이트 피처를 가지고서 보상을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는 밸류는 앞에서 VF에서 가져왔던 그 보상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상들은 전부 다 한 스테이트마다 다 피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V의 그냥 기초식을 봤을 때 결국에 이것은 스테이트 피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역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pprenticeship Learning이 있는데 인버스 RL과 굉장히 유사해요. 바로 앞에서 구했던 요 식을 그대로 들고 갑니다. 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폴리시가 좋은 폴리시인가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안 했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보상을 구할 수 있다. 우린 이렇게 이 추출을 할 거다. 여기서 멈췄지만 Apprenticeship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근데 이 보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폴리시가 어떤 보상을 보였을 때 그게 좋은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거고 그래서 그냥 어떤 아주 작은 수 입실론을 가지고서 내가 한 액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폴리시가 저 엑스퍼트가 보여준 폴리시와의 이 밸류 값이 요만큼 차이가 나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린 이걸 좋은 거라고 하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앞에 인버스 RL이랑 똑같고요. 마지막에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테이션 러닝이 여러 가지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이론 쪽에서 되게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고, 근데 여기서 한계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두 가지죠. 동일한 옵티멀 폴리시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한 리워드 펑션이 여러 개의 옵티멀 폴리시를 가질 수 있죠. 같은 리워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뭘 골라야 되는가? 반대로 어떤 리워드 펑션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폴리시가 무한히 많아요. 이때 뭘 골라야 하는가? 사실 첫 번째 저 한계점은 behavioral cloning에 좀 더 가까운, 여기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리워드 펑션을 알 때는 우리가 엑스퍼트가 보여준 걸 이미 추출했으니까 그걸 알 때 어떤 폴리시를 골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혹시 지금 앞에 이미테이션 러닝에서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없으시면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서현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이랑 지금 이미테이션 어레이까지 얘기했을 때 우리는 계속 밸류를 그대로 두고서 더 높은 밸류를 가지는, 더 높은 리워드를 가지는 이 밸류를 기반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뭐 밸류가 B값이었을 수도 있고 액션까지 고려한 Q값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밸류 베이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볼 내용은 폴리시 자체를 파라미터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시 베이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 폴리시 베이스를 하면은 다른 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 중요하진 않고요. 스토캐스틱 폴리시가 학습이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제 확률론적으로 이걸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확률론적인 내용을 봐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저렇게 맵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여기 서 있죠. 이 사람은 여기를 탈출을 하고 싶고 이 돈을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서 있거나 할 때는 해야 될 행동이 명확해요. 이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A랑 B 위치에 서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느꼈을 때 자신의 상대적 위치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좌우로 이동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대각선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 경우에서 이 사람의 행동을 취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확률적인 내용이 있을 거고 아니면 결정론적인 내용이 있겠죠. 근데 저 상태에서 만약에 이 사람의 행동이 결정론적이다, 단 하나로 정해져 있다 하면은 나는 회색 영역에 있을 때 왼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B 같은 경우에는 옳은 선택이었겠죠. 근데 똑같은 회색 위치에서 A 위치에 있었다 치면은 얘는 왼쪽으로 가는 게 잘못된 선택일 거고 이 흰색 영역에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뺑뺑이만 돌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니죠. 이 하나에 대해서 정답이었겠지만 여기에서 완전히 오답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확률론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0.2의 확률로 나는 왼쪽으로 갈 거고 0.8의 확률로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이런 데서 갇히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알빈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막 에러가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모르는 데를 가면은 거기부터 모든 게 에러기 때문에 다 에러가 쌓일 것이다. 그게 이런 거예요. 그냥 거기부터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에러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탈출하고자 이제 확률론적인 결정이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 따지기 위해서 폴리시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예요. 따라서 오브젝트 펑션을 알아야겠죠. 뭘 최대화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제 최대의 밸류를 가지는 파이의 파라미터 세타를 찾아내는 것이 됩니다. 결국에 여기부터는 살짝 수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펑션을 J라고 정의를 했었고, 지금 이때는 어떤 파이를 따르는 밸류가 되겠죠. 아래에서 무한히 간다 해도 이걸 다 합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란 거는 아까 마르코프 체인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0.8, 0, 0, 이런 디스트리뷰션, 이 상황이 어떻게 퍼져 있는가, 그런 내용을 가고, environment가 끝나는 건지 에피소드인지 컨티뉴잉인지 이거는 나중에 이제 몬테카를로를 볼 건지 TD를 볼 건지에 대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지금 당장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부터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식도 좀 많고, 그래서 각오를 조금 하시고. 네, 여기부터 촬영본 품질이 좋지가 않아서 녹화본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리시 그라디언트라는 거 보고 싶어요. 폴리시 그라디언트, 이 그라디언트라는 단어는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사용하는 방식도 유사합니다. CNN과 유사하게 CNN에서는 이제 러스가
minimize 되는 파라미터를 찾았어요. 오타가 있네요. 근데 강화학습에서는 이제 value가 maximize 되는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요거를 관념적으로 봤을 때 이제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보고 싶은 거죠. 따라서 세타에 대한 v의 그라디언트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모양만 봐도 뉴럴 네트워크 백프로포게이션에 사용하는 그런 형태와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걸 보고 싶어요. 그럼 일단은 v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정해줘야 돼요. 어떤 트래젝토리 타우에 대해서 리워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스테이크와 액션 셋에 대한 리워드들의 썸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value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그 리워드에 대한 probability 펑션이랑 리워드 펑션이랑 둘을 곱한 것, 어떤 트래젝토리 타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value 펑션일 거고, 이때 이게 maximize 되는 세타라는 거는 이 식을 argmax 한 거죠. 이게 맥시멈이 되는 세타. 똑같은 말로 이게 맥시멈이 되는 세타.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v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라디언트 v예요. 따라서 이 앞에다가 이제 세타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쳐줄 거예요. 그럼 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수학적인 영역인데 이 뒤에는 실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학자들이 미리 해놓은 식이 있어서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이 empirical estimate이라는 게 경험적인 근사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요거를 경험적으로 이렇게 근사를 하겠다. 이 식은 뒤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트래젝토리에 대한 거에서 여기가 이제 바로 뒤에서 보게 될 스코어 펑션이에요. 일단 스코어 펑션이란 거는 이 제목에도 쓰여 있다시피 우리가 막 로스 펑션에서 그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여기서 똑같이 평가 지표를 사용하기 위한 스코어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바로 뒤에 계산을 한 모양인데 어떤 트래젝토리 타우에 대해서 그 probability 로그에다 그라디언트를 취한 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거를 스코어 펑션이라고 합니다. 방금 앞에 두 번째 페이지 여기에서 정한 요 식이 우리가 보고 싶은 그라디언트 V예요. 근데 이거는 언바이스 치우쳐져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노이즈합니다. 베리언스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분산값이 높다는 거는 너무 산재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져요. 이건 좋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베리언스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잡아주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템포럴 스트럭처런 방식이 있고,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냥 몬테카를로에 대한 방식이 있는데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포럴 스트럭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식이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B라는 게 결국에 타워에 대한 리워드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우변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t를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알고 있는 어떤 시간점, 분기점 T'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겠다라고 근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정이 다 모르는 걸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아는 걸로 대체해서 근사를 하겠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는 라지 t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간 분기점 T'에 대해서 이 같은 식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식의 의미는 derivative with respect to real time step T'이 돼요. 이건 계산이 가능한 식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을 할 거예요. 옆에 이제 노티스에 붙어 있는 이러한 형식으로 식을 계산을 해주면은 마지막에 계산 과정 중요차가 이런 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항 요거는 시그마 RT'은 GT'의 같은 의미죠. 이 G는 1교시 때 봤던 그 리워드들의 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베리언스가 낮아졌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요 전체 식이 요 마지막 식으로 근사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템포럴 스트럭처의 방식입니다. 어떤 알고 있는 시간점 T'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고 여기로 근사를 시켜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스라인이라는 식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일단 요 식이 나와 있는 요 식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 식을 차용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 B라는 베이스라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 베이스라인은 정말 베리언스를 낮추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가 않아요. 그걸 증명을 해놓은 게 이제 바로 뒤인데, 바로 앞에 이게 시그마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것만 따로 떼서 곱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따로 떼서 곱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0으로 가더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 과정은 다 필요가 없고, 결국에 저 계산했을 때 0이라서 전체 결과값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우리는 저 B라는 베이스라인을 오로지 베리언스를 잡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이것도 결국에 다 아이터레이션 방식인데, 어떤 리턴 G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사실 이것도 예측값이죠. 에스티메이시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 B는 아까 우리 가져온 베이스라인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함수일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을 계속 변화를 시켜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 B에서 R을 뺀 리스트 스퀘어 에러가 작아지도록, 이 스퀘어 에러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아이터레이션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계속 돌면은 이 에러가 가장 작은 어떤 B에 도달을 하게 될 거고, 그 B라는 수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그 B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베리언스를 낮췄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베이스라인이라는 걸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lternative to Monte Carlo 이 내용이 있는데, 베이스라인의 식을 거의 따라가요. 방금 앞의 식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건 베이스라인 식이었고 여기 G의 위치였죠. 그리고 이 바로 아래에 사용한 건 우린 G 위치에다가 Q 펑션을 집어넣을 거예요. Q 펑션은 이제 아니지, 방금 앞에 어드밴티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어드밴티지 펑션이 Q 펑션에서 B 펑션을 뺀 건데 A 플러스 B를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 Q 펑션을 집어넣고서 에스티메이트를 보겠다 하는 게 이때 사용을 하게 될 식이고, 그럼 이제 타겟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겟들은 얘네잖아요. G일 수도 있고 Q일 수도 있고 어드밴티지일 수도 있고, 이 타겟에서 베리언스를 낮추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교시에서 얘기했던 Temporal Difference 그 TD 러닝 방식이랑 몬테카를로 러닝 방식을 기억을 하셨을 때, 제가 이 부스트래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베리언스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TD 러닝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래핑과 샘플링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래핑의 방식을 사용을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요거를 할 때 여기 타겟을 n스텝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몬테카를로랑 TD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요만큼은 TD의 모양을 가지고 여기는 뭐 몬테카를로의 모양을 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러한 타겟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 앞에까지 이제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걸 봤어요. 이제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텝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업데이트하든 간에 어느 구간만큼 업데이트 할 건지는 늘 가지고 있는 그 밸런싱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컴퓨테이션 커스트랑 이제 퍼포먼스랑 이 줄다리기에서 스텝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objective 펑션이에요. 그냥 뭘 업데이트를 할 건지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가지게 되는 new value를 이게 value tilda라고 했을 때 여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식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mu는 distributed weight이고, 여기서 tilda가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거, 얘는 전부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여기서 파이 tilda는 새로운 정책이겠죠. 이 식 자체는 계산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파이 tilda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사 방법들이 지금부터 소개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저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local approximation의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앞에 식이랑 똑같습니다. 여기다 그냥 이렇게 새로운 펑션이기 때문에 b 대신에 l이란 이름을 써줬는데, 방금 앞에 식에서는 여기 자리가 뮤 파이 틸다였어요. 근데 지금 그냥 뮤 파이죠. 이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걸로 땜빵을 하겠다. 그래서 파이 틸다를 모르니까 그냥 파이로 계산을 하자. 그게 이 local approximation의 계산 방식입니다. 그럼 이 파이 틸다 새로운 파이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걸 아래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파이 U가 파이 틸다죠. 이 파이 틸다는 바로 이전에 사용을 했던 그 정책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어떠한 정책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어떤 숫자 알파를 집어넣어서 그 가중치를 매겨주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책이 파이 틸다가 항상 더 좋은 밸류를 가지느냐에 대한 의문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상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증명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쭉 가서 계산 과정은 크게 필요가 없고 일단 이게 항상 더 크거나 같다. 따라서 파이 틸다의 퍼포먼스가 항상 파이보다 좋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이 TRPO인데 이제 Trust Region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앞에서 봤던 식이죠. 이 Trust Region이라는 거는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이라 하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고등수학 확률 통계에서 막 95% 신뢰 구간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내용의 신뢰 구간이고 통계적인 접근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업데이트를 할 거고 어떤 objective 펑션을 사용을 하고 어떠한 스텝 사이즈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건데 대체 얼마나 업데이트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면 이게 업데이트 됐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스텝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업데이트는 더 정교하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다만 시간과 컴퓨테이션 커스트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전력이 될 수도 있겠고 시간 자체가 될 수도 있겠고 반대로 이제 스텝 사이즈가 커지면은 커스트는 줄어들겠죠. 다만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게 움직일 거고 막 이렇게 이거를 오티마이제이션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린 여기를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그냥 여기서 가만히 가운데로 못 가고 왔다 갔다 진동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어떠한 델타라는 기준점을 잡고서 이 컨스트레인트를 잡고 이 안쪽을 밀어 넣겠다 하는 게 TRPO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 구간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발전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TRPO 식도 사실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식 자체는 앞에서 했던 local approximation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요걸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체를 해주게 되고요. 계산을 위해서 이 전체 덩어리를 이렇게 대체를 해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advantage 대신에 Q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TRPO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화학습 세미나 2교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